자, 전국에 달라졌어요.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 토크 드리블은 챔피언스리그입니다. 점점 더 리스본으로 가는 길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밌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한 첼시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저희가 첼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원정에 3골 넣고 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전 무리뉴 감독에게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날 경기 보면 막판에 거의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이 나와서 무리뉴 감독이 원래 세레모니 격하게 하잖아요. 선수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네. 달려가서 저는 그냥 환호할 줄 알았더니 일일이 선수들 붙잡고 귀에다가 얘기를 해요. 시간 끝난 거 아니다. 수비해라 이러면서 골 넣은 덴바바 선수를 수비 앞으로 내렸고 이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기를 잘 막아서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그렇죠. 게 아니다. 네. 그런 실수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맨유가 그런 실수를 좀 했어요. 그죠? 그렇죠. 선제골 넣고 네. 흥분한 상황에서 동점골을 바로 뺏기는 바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첼시 경기요? 네네. 잘 봤고요. 저는 이렇게 사실 홈에서 2차전에서 사실 이렇게 두 골을 넣으면서 사실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는데 그렇죠. 네. 참 그러고 이제 팀의 핵심 전력이었는 아자르 선수가 전반 18분 만에 또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첼시가 사실 승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조건을 이제 가져갔는데 맞아요. 또 교체에 들어간 선수가 이제 슈릴레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우선 숨통을 틔웠고요. 또 막판에 또 덴바바 선수를 또 토레스 선수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를 하면서 했던 거는 정말 감독의 참 지략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전반전을 잘 버텼고 2대0의 값진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가 4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2차전에서 2대0 완승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전체적인 총합계에서는 밀리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날 경기는 꼭 초반부터 봤을 때 뒤집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네. 저렇게 90분 내내 끝까지 압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조직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을 거고 체력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컸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좀 아쉬운 것은 골대 불운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또 마드리드는 호날두 선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좀 정말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떠나서 열심히 뛴 도르트문트 팀 선수들한테 행운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는데 선수 뛰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코어를 떠나서 정말 너무 잘 싸워줬던 경기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울두가 굉장히 긴장을 해서 동료들 독려하는 모습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쫓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넨이 잉글랜드 징크스를 깨고 이제 4강에 올랐습니다. 이날 바이에른 뮌헨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전술 2-3-2-3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센터백 2명 놓고 양쪽 풀백을 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다가 에브라가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맨유가 경기를 잘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바로 실점을 하면서 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죠. 이날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맨유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맨유가 모에스 감독이 전술 자체가 예전에 에버튼 시절에 썼던 수비에 짜임새를 갖고 하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퍼거스 감독이 있을 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전술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좀 앞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부딪혔다면은 맨유도 분명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수비 위주의 그냥 승부를 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맨유 스타일은 아니죠, 이것이.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으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7년 만에 4강 진출 실패를 한 거고요. 네, 이날 눈여겨볼 만한 것은 리오넬 메시가 9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6km대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보통 아까 도르트문트 만정환 의원이 선수를 많이 뛰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미드필더 요이치 선수가 13km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뛴 거고 이날 또 바르셀로나 골키퍼가 5km를 뛰었어요. 골키퍼보다도 얼마 많이 안 뛴 거죠. 어떤 이런 와중에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살질 못했었고요. 어쨌든 최근 유럽 축구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4강까지 올려놨는데 안정환 의원이 세리아에 있을 때 세리아에서 라치오에서 뛴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뛰었던 선수인데 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 이미지는 이런 지장의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 같이 라치오랑 겨울때 뛰었을 때는 굉장히 거칠고 네. 굉장히 그 약간 남폭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손도 잘 선수였어요. 쓰고. 네. 굉장히 손도 잘 쓰고 지저분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네. 선수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감독으로 성공할지는 몰랐습니다. 예상 못한 일입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기를 조직력이 이긴 경기였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우리 대표팀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팀은 지금 홍명보 감독께서는 거의 조직력을 많이 중점을 둬서 지금 연습을 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조금 같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좀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벨기에 정도는 이제 조직과 약간 개인 기술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 부분 전술 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 기량이 좋은 팀도 조직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조직력과 개인 전술의 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4강전 대진표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네. 결정이 어떻게 됐죠? 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조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하고 붙게 됐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첼시가 붙게 됐는데 네. 이 조 추첨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첼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전 골키퍼 벨기에 대표이기도 하죠. 쿠르투아 선수가 네. 첼시 선수인데 임대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항에 이제 못 뛰게끔 첼시가 하고 임대를 보냈어요. 원 소속팀이 첼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항에 이게- 그걸 넣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조추첨을 루이스 피고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료화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추첨할 때 그 인터넷 중계를 보니까요 댓글창에 다들 송종국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송종국에게 잡힌 루이스 네. 피고 왜 나왔냐 뭐 예, 이런 예.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새삼 뿌듯했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근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게 됐고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가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개인적인 좀 전망 좀 해주실까요? 조직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뮌헨이 사실 레알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90분을 소화를 하면서 공수의 균형은 항상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항상 수비에 대한 좀 불안이 좀 항상 있어요. 네. 페페 선수가 뭐 중요한 경기에서 한 번씩 이렇게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네.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안정환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뮌헨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드리드가 또 호날두 선수가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경기에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 과르디올라 감독을 제가 직접 가서 경기를 독일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드를 꼭 교체해서 3장을 쓰지 않아요. 안에 11명 갖고 거기서 퍼즐을 돌려서 전술을 바꿔요. 그 카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이 감독이 왜 세계 명장이고 어떻게 교체 타이밍을 안 써도 안에 포지션만 바꿔주면서 그 경기를 뒤집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의 역량 면에서도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물론 뮌헨 쪽에 점수가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도 있고 뭐 지단이 보좌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첼로티 감독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뮌헨이 조금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승전 대진이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워낙 또 결승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하길 바랬다. 스타도 많고 좀 제가 생각했던 우승 후보 1, 2순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일단 호날두 선수의 컨디션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일단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에 따라서 성적이 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막강치는 않습니다만은 레알 마드리드도 2002년도 이후에 지금 벌써 12년 동안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네. 정말 예측 불허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쪽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승세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고 첼시는 이제 무리뉴의 신화인데 말이죠.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첼시도 이번에 4강 전력으로 평가를 안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무리뉴 감독의 지략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올라갔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첼시는 포워드진이 약합니다. 일단 토레스, 에토, 또 덴바바 이 선수들이 약간 좀 올 시즌에 좋지가 않고, 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다비드 비아뿐만 아니라 이 디에고 코스타
브라질 선수인데 스페인에서 귀화를 시켰죠. 이 선수들의 어떤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앞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좀 그 기선제압을 예상을 합니다만 네. 무리뉴라는 어떤 감독의 존재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도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첼시가 저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진짜 네. 이거 뭐 그냥 이거 뭐 정말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다음 저희가 또 방송할 때 여러분께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